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갑니다. 김은경을 보면 이재명이 생각나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재명이 왜 김은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김은경이 맡기 전에 강내구, 강내구인가요? 이내구인가요? 뭐 하여튼 이름이 내구였죠. 뭐 그 사람 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이 우두둑 나왔죠. 그 사람이 발언을 보니까 오직 이재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재명을 갖고 이 다음 대선을 또 치러서 정권을 뺏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로 이른바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또 역사인식이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명된 지 불과 한 10시간? 제가 그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든 아니면은 퇴진 압력에 못 이겨서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대로죠. 네, 그대로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김은경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어땠을까요? 김은경.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 말이 살 길이다. 오직 이재명. 개딸보다도 훨씬 더한 오직 이재명이죠. 사실 김은경의 인성, 제가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성을 살펴보면 다른 그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 네, 금감원 부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금감원 부원장이면요, 대우가 상당합니다. 대우가 부원장 중에서도 뭐 또 이렇게 또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부원장은 뭐 4억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억대입니다. 3억대, 4억대일 수 있고 5억대 있을 수 있고, 그럼 연봉 계약하기 나름이니까요. 즉 수억대 연봉을 받고 2년 임기에 그런 부원장, 외부 발탁 부원장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최근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 게 치욕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뭐 대통령 이런 호칭도 안 버리고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 게 치욕스럽다. 네. 글쎄요,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주 뭐 호칭 부르지 않고 윤석열 밑에서 치욕스러웠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금감원 부원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퇴임까지 몇 개월을 이제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개월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치욕스러웠다. 만약에 진짜 치욕스러우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치욕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중도 사퇴를 본인이 해야죠. 그런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운 것이죠. 거기에 한두 사람의 금감원 부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렇게 치욕스럽다는 이 김은경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 급기야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게 아주 치욕스럽다. 저는 정말 다시 봐지더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바로 이런 내로남불이라든가 취할 건 다 취하고 꿀을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버리면서 에이 맛이 없네 하는 얘기를 똑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강남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여러분 아시죠? 강남 좌파 대표적인 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 네. 이른바 사회의 모든 혜택 받는 건 다 혜택을 받고 정말 꿀을 쭉쭉 빨아먹는 혜택을 받고 그리고는 예, 버릴 때는 에이 정말 맛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런 걸 줬어? 라고 아주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 꿀통을 집어던지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김은경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의 인성은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김은경의 그런 금감원 사례를 하나만 보더라도 인성에 이 사람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공직을 맡으면은 안 될 사람이죠. 공직을 맡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 법을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 시켜가지고 뭐 합니까? 아들이 아들 시켜가지고 그 자기 시누이를 법적 사법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은경 이제 사법 처리 대상으로 자기 시누이와 가족을 끌고 가는데요. 자, 가족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역시 이재명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 형 김재선입니다. 이름 이재선. 예, 이재명, 이재선. 네, 이재선. 자기 형과 어떻습니까? 아주 남만도 못하죠. 그리고 형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형하고 형수한테 욕하는 거 아마 그리고 또 무슨 찢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별명이 찢재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형수 뭐를 찢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왜 찢재명이라고 하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형수를 찢는다라는 의미에서 찢재명을 별명을 붙여올 정도로 가족을 왼수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이재선과 그 형수를 그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얘기를 하죠. 야, 저 어디 형하고 어떻게 컸길래 저런 욕을 하지?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를 그냥 아주 길거리에서 뭐가 잘못돼서 화가 나서 싸우는 상태에서 욕을 해도 그런 욕은 안 나올 텐데 형하고 형수를 거의 왼수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네요. 네, 김은경 어떻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자기 남편이 TV에서 이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말싸움을 했는지 주먹다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무 증거가 그렇지만 그 남편이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정말 화목한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뭔가 아무튼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남편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를 했고 그런데 뭡니까? 시부모를 18년 동안 극진히 모셨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시누이가 보다 못해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참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시부모를 18년 동안 극진히 모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이른바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누이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시아버지를 거의 정신적인 학대를 해서 우리 아버지도 저 김은경을 보면 아주 치를 떨고 벌벌벌 떨었다. 네, 그런 상태로 지냈고 아버지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 늘상 그런 이 며느리에 대한 그 불만 그리고 며느리가 무서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 야, 정말 진짜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갔다. 그래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시누이의 얘기를 다 팩트로 보면은 그렇게 상당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시누이가
뭘 바랄 게 있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말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을 것이다. 왜?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신우이가 거짓말로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올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플러스 될 게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도를 넘은 상태에서 저 여자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하네. 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18년 동안 모셨다고 라고 하면서 폭로를 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가세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가세를 했죠.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며 힘들게 살았다고 김은경 큰아들이 항변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가족 간의 불화가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이죠. 어느 서로 치고받고 여론전을 하면서 뭡니까? 사법 처리를 하겠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너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엄마, 즉 김은경 외대 법전원 교수의 뒤에서 컨트롤이라든가 지도를 당연히 받았겠죠. 이 법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 이재명하고 오버랩이 너무나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식구들, 가족들과 아주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 닮은 꼴이다. 김은경과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은경은 이재명이 임명을 한 상태고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완전히 꽃보직으로 2년간 이 재직을 했으면은 정말 최소한도 수억 원, 제가 딱 달러서 몇억 원은 뭐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5억, 6억, 7억 2년 동안 뭐 받은 거는 당연합니다. 글쎄요, 뭐 특별하게 외부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 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정통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외부에서 문재인이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센터장, 소비자 보호 관련 총책 부원장 이렇게 된 겁니다. 2년간에 뭐 한 7, 8억 정도 받으면은 정말 참 어떻습니까? 사회의 단물을 척척 빨아먹은 것이죠. 조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한다면은 김은경을 보면 이재명과 조국이 생각나는 이유 이렇게 해도 뭐 아주 하자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강남 좌파들이 그대로 전수를 하는 비법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고요. 또 그렇습니다. 저 조국이 그렇죠. 김은경이 그렇죠. 말로는 좌파 이 언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빨아먹는 건 이른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꿀을 그대로 꿀통대로 쭉쭉 빨아먹는 그러니까 앞뒤로 다른 얘기죠. 뭐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은 촘스키라고 있습니다. 촘스키 미국의 학자죠. 촘스키 강남 좌파 얘기하면 꼭 촘스키 되죠. 말로는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아주 우월성 이런 것을 단맛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참 아바타 이재명의 아바타가 김은경 그리고 이내경이네요. 이내경 그죠? 김내경, 이내경. 저는 뭐 그런 아주 내로남불과 앞뒤 다른 사람은 뭐 사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만은 일부러라도 머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질까봐 일부러라도 이름을 억지로 안 외웁니다. 그런 혁신위원장 초대해다가 말 뻔했던 사람 김은경 다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습니까? 가족을 왼수로 만드는 데는 정말 아주 천부적인 그런 소질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직자의 인성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아마도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김은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총선에 아마 비례대표
아주 최상위권을 한 자리 받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아유 나도 정치 현실 정치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민주당이 간판만 꽂으면 되는데 예, 그 또 지역구로 나가든가 아니면 교수 출신이니까 그런 리스크는 안 지려고 하고요. 비례대표 하나 한 자리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들이 왜 이재명을 구하기에 나서는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보호하면은 그만큼 혜택이 들어온다. 예, 혁신위원장 또는 뭐 비례대표 상위권 이런 떡고물이 빵빵 들어오고 예, 또 쭉쭉 빨아들 그 꿀통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칭송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반드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에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이죠. 네, 이슈 1 김은경을 보면 이재명과 조국이 생각나는 이유. 조국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초유의 화장실 청소한 국무총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입니다. 예, 잼버리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누구 책임이가? 우리는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장면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네, 바로 잼버리, 예, 새만금 잼버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총리 사진이 있으면은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말 예,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밤 12시에 일일이 화장실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 야영장 정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이렇게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번 그 잼버리 사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예, 정말 아주 총체적인 그런 그 김남국의 남국 예, 지금요 화장실 청소를 예, 점검도 하고요. 직접 또 빗자루라든가 이런 걸로 청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밖에 나와 있는 그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종이로 좀 닦아라. 화장실에 묻어 있는 또 이렇게 그 오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닦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청소하는 분들만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눈에 이렇게 봐서 닦을 거 있으면 닦아라. 화장실이 제일 청결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예, 한덕수 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만 지시하지 말고 당신들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솔선수범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밤 12시까지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초유의 한 대한민국 국무총리인데요. 예,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누구 책임?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남탓 공방이 나오지요. 여기저기 남탓 공방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남탓 공방을 보기에도 지쳤습니다. 예, 지금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가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당신들이 안전이라든가 위생, 폭염 대책은 당신들이 맡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기사대로 문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정부 책임이 있죠. 또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예,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김관영. 이른바 기반시설 인프라죠. 잼버리에 관련된 인프라는 문정부와 전라북도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윤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윤 정부 당연히 책임이 있죠. 예, 폭염 대책, 폭염은 뭐 문정부 때 폭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정부 들어와서 올 여름이 이토록 더운 그런 상황이 될 줄은 물론 예상을 못했겠습니다만은 폭염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윤 정부의 부실이 이거는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됩니다. 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윤 정부가 더 이상 문정부, 문재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오늘부터라도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를 말고 이른바 지금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잼버리 기간이죠. 말끔하게 후속 조치를 한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국민들 마음속에 이 지각 있는 분들은 이게 준비 과정이 문재인 때부터 이게 심각히, 잠시 후에 제가 공무원들의 호화, 유람 관광 얘기를 제가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에 빠뜨린 그런 내용이거나 라고 아마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탓이다라고 지금 현 여권은 오늘부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꾸 누구 탓 정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똑같다, 양쪽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XX들이다 라고 욕을 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문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건 다 인식을 되니까 그냥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묵묵히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장소 선정입니다. 장소 선정. 즉 새만금의 장소를 택했다는 것부터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올 봄에 3월 말 4월 초 요때 새만금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가시겠지만 새만금에 하면 진짜 새만금이 뭡니까? 바다를 메워서 갯벌을 만들어서 농업용지라든가 일부 개발하고 나머지는 관광 레저 단지를 지정을 한 게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남아있는 염분 때문에 사막에서조차 왕성하게 자라난다는 대추야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대추야자도 여기에서는 자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대추, 사막에서조차 생명력을 갖고 있는 대추야자도 이 새만금에서는 남아있는 염분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한다. 나무도 안 자란다. 그러니까 그냥 허벌판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영종도 인천공항 갈 때 양쪽에 그 갯벌에 뭡니까? 빨간색의 뭐 이렇게 자풀 비슷하게 그 염분에서도 잘 자라는 그 정도의 이 수풀이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4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을 유치해서 잼버리를 한다. 이 장소 선정 자체가 파행적인 씨앗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아니 장소가 그런데 이 냉동 탑차 또 뭐 냉방 버스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장소 자체가 그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소를 왜 굳이 그러면은 잼버리 야행 장소를 새만금에다 했을까요? 바로 전라북도가 이 예산 국고를 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을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 선정을 하는 과욕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잼버리 야영을 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은 뒷전인 것이죠. 오직 여기다가 유치를 하면은 세계적인 국제 대회니까 예산이라든가 또 끝난 다음에 또 개발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기를 위해서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당시에 물론 뭐 현재 도지사가 그 당시에도 유치권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지역 그 당시에 또 정권의 그런 무능함, 안일함, 근시안적인 그런 상황이 총체적으로 이게 집합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요. 이 지자체 관련해서는 호남 지자체를 독식한 당이 누굽니까? 호남 지자체가 독식한 당이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주 할 것 없이 다 특정 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에 거기에 뭐 변변한 지자체 단체장이 거기에 누가 있기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호남 지자체를 독식한 민주당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치는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집권 여당, 집권 여권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기 바란다는 제 제언을 함께 바랍니다. 묵묵히 지금 남아있는 스케줄을 잘 성공적인, 물론 뭐 이미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잘 해서 그나마 많은 만회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151개국 36,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151개국 36,000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살피고, 정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겠습니다. 이게 참 처음부터 새만금이 장소가 문제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공동위원장이 5사람입니다. 5사람. 누굴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있죠. 전주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윤덕, 이상민 행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스카우트 연맹 총재, 이렇게 5명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유, 나는 뭐 슬슬해도 되겠네. 왜? 나머지 4사람이 다 공동위원장이니까. 모든 사람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영어를 따지면은 뭐니까 everybody's duty, nobody's duty,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의 유명한 개혁원이죠.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5명의 공동위원장을 하면은 여기에 누가 주도적으로 여기를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직 자체부터 이거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위원장 김관영, 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초유의 화장실을 청소한 국무총리, 누가 책임이 가장 큰가, 누가 총리로 하여금 화장실을 청소하게끔 만들었나 하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잼버리를 배운다면서 크루즈를 즐기는 공무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공무원 출장이 99번, 100번이면 100번인데 여기에 100번이라면 너무 큰 또 문제가 될 거니까 한 번을 덜 갔네요. 지자체 해외 출장을 99회 갔네요. 참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55회로 가장 많고요. 부안, 새만금청 그 순으로 갔습니다. 6박 8일 중 이틀 업무 보고하고 유럽 관광을 갔네요. 개최 홍보 명목으로 크루즈 투어를 갔다가, 그러니까 아주 이 관련 공무원들은 아주 물 만났습니다. 이 잼버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해외 출장 많이 갑시다 라고. 이 해외 출장 자기 돈으로 갔나요? 100% 다 우리 세금으로 간 것이죠. 관련 표를 보겠습니다. 관련 표에 이 조목조목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스위스, 이탈리아, 사실은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는요, 이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잼버리를 공부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는 이태리, 또 스위스의 피렌체, 또 무슨 베니스, 물의 도시라고 한 베니스, 이런데 유람차, 관광차 거기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게 아마 새만금이 그냥 뭐 평년작으로 슬쩍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아마 아무도 탈이 안 나고, 아이고 새만금 덕분에 아주 12박 13일 유럽 여행 잘 갔다 왔어 라고 어디 술자리에서라든가 사 마시면서 아유 나 스위스 갔더니 아주 굉장해, 역시 스위스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을 나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99건,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55건으로 가장 많고요. 밑에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정별 활동 내역이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천 쥐리히 스위스 쥐리, 스위스 쥐리, 스위스는 전혀 이 잼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인천 쥐리가 가지고 딱 한 번 유럽 스카우트 이사회 전 의장을 한 번 딱 만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라켄, 인터라켄이 뭡니까? 아주 그 상설,
1년 내내 눈 덮인 그 인터라켄이죠. 또 루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스위스 주요 도시 루체른에 가면은 뭐 스위스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뜩 스위스 시계 산업이 발달된 것이고요. 예, 이탈리아의 밀라노 그리고 물의 도시 베니스 이런 데만 간 겁니다. 이런 데만. 예, 이들 국가는 잼버리를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선진국의 잼버리 유치 성공 사례를 배우겠다고 여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잼버리 핑계대고 완전히 놀러 관광차 갔다는 얘기가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세금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아주 배 퉁퉁 퉁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해외 관광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거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해외 출장 계속 보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4명이요. 2019년에 영국, 프랑스 9박 10일을 갔는데 잼버리 지역 축제 발전 모색이라는 그런 출장 보고서를 내고요. 버킹엄 궁전 관람하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와인을 시음했다. 참 아주 복창 터지는 얘기네요. 예, 부안군 공무원 13명은 2019년에 중국에 6박 7일로 갔는데요. 출장 명목은 잼버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상은 상해 크루즈 팸투어 체험을 했다. 잼버리 홍보를 왜 중국 가서 합니까? 부안군 공무원 13명이 왜 중국 가서 잼버리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눈먼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5명은 2018년에 스위스, 이탈리아 6박 8일을 갔는데 새만금 베니스 연계성을 모색한다는 명목하에 밀라노 베니스 관광에만 보고 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3명도 체코, 프랑스, 영국 12박 14일 참 많이 올해도 갔네요. 새만금 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상은 런던의 뮤지컬과 체코의 프라하성 관람을 했다. 예, 더 이상은 제가 화가 나서 읽지를 못하겠네요. 예,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그 공무원들 이른바 우리가 낸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예,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잼버리 그 기간인데 정말 이 잼버리가 폐막이 되면은 이거는 국정감사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소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토해내라고 하는지 우리가 낸 세금을 토해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유치 관련된 더 높은 직위에 있는 당시의 전라북도 지사라든가 이런 새만금 청 또 부안이면 부안 군수 예를 들어서 그런 실질적으로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수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행사의 마무리 단계에 주력을 하되 끝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얼마나 더 퇴영할까라고 쓰였습니다. 얼마나 더 퇴영할까. 돈봉투 19명 명단이 쪼로록 지금은 하늘에서 날라오네요. 네.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지금 잼버리, 새만금의 잼버리를 민주당으로 딱 초점을 옮겨서 같이 대비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잼버리네요. 민주당. 이 앞에는 이미 윤관석은 없습니다. 윤관석은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성만은 지금 저 텐트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죠. 김남국, 김남국 얼굴도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의원들 앞에서 돈봉투 19명의 명단이 지금 툭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더 이른바 퇴영, 퇴각할까, 사퇴할까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아주 수작입니다. 민주당과 이 새만금 잼버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민주당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당히 그 수작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만평 살펴볼까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 너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네요. 묻지마 살인. 예, 살인 예고 게시글이다. 예, 넌 누구냐? 라고 묻지마 살인을 하니까 살인 예고 게시글. 지금 이 서현, 분당의 서현동과 또 신림동에 정말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살인 예고하는 게시가 2030들이 잡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올린 사람을 잡고 보니까 무려 56명인가요? 예, 대부분 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이 사람들이더라. 예, 글쎄요. 왜 이런 그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뛸까 하는 얘기를, 예, 이게 모방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 한두 사람이 저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흔들 수가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런 걸 내가 하면은 나도 세상을 한번 흔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모방 심리와 또 군중 심리, 또 이른바 영웅 심리. 야 그럼 나도 한번 전면에 나서봐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저런 살인 예고 게시가 러쉬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들 이른바 20대와 30대 초반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준말로 내세불이라고 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불쌍해, 불행해. 내세불이다. 나는 내세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원망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아주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증오범죄, 모방범죄, 군중심리, 영웅심리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런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네, 오늘 두 개의 만평이 상당히 저는 수작으로 잘 골라진 그런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만평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슈 보여주시죠. 검찰이 밝힌 돈봉투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 예, 여러분들 명단을 보면은 참, 아주 속만 터지죠. 속만. 예, 이 명단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냐. 바로 법정에서 검찰이 법정 심리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질심사는 이제 법정에서 판사의 입회하에 실질심사를 받게 되죠. 이게 구속을 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구속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판사가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심사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잡힌 현역 의원 19명을 거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검찰은 최소 19명이라는 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받은 장소도 특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2021년 4월 2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로 당시 윤관석 의원이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이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현금 300만 원을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 예,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성만. 예, 이렇게 10명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고요. 예, 김영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이 지역구입니다. 그 아버지가 김상현 씨입니다. 김상현. 예, 훈웅이라는 이름을 아우를 갖고 있는 김상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DJ 당시에 상당한 실권을 행사했던 김상현의 아들 김영호. 그 다음에 민병덕은 안양이 지역구일 겁니다. 박성준 서울 중구가 지역구 아나운서 출신이죠. 예, 박영순, 백혜련은 수원이 지역구인 의원이고요. 임종성 이거는 경기도의 양주인가요? 저 곤지암 있는데 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임종성. 전용기는 비례대표인데 이번에 뭐 이렇게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에 좀 나오는 그런 친구고요. 허종식, 황운하 하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른바 울산시장, 울산시장 문재인의 가장 절친인 황운하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청와대의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게 지금 이 사건이 도대체 수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전혀 움직임이 지금 없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황운하입니다. 황운하가 당시에 울산경찰서장이었죠. 그 덕분에 지금 대전에서 국회의원이 떡하니 된 건데, 이 사람도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재판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에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재판 과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재판 과정이 질질질질 하면은 1심 재판이 끝난 시점이 총선 뒤에 끝나기 때문에 이 황운하가 여러 건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어도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이 사법제도의 맹점이죠, 맹점. 이렇게 10명은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해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만나 돈봉투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또 9명 중 7명이 호남권 의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수도권이 1명, 충청권도 1명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6명이나 7명 중에 호남권 의원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펄쩍 뛰죠. 펄쩍 뜁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 사실이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아주 펄쩍 뛰면서 이 사법 처리를 시키겠다, 즉 고소를 직접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꼭 법적 대응이라는 얘기는 꼭 나오죠. 예, 경찰 출신 황운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검찰이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 명단을 흘려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하던 것이다. 또 박성준, 전용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드린 김상현 의원의 아들 김영호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모두 다가 부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19명이나 거명이 되자 민주당은 어제와 그저께 굉장히 훅폭풍에 휘달렸습니다. 내년 총선 때 돈봉투 받은 의심을 사는 의원들을 당이 과연 공천할 수 있겠느냐. 공천 탈락하면 당사자는 당연히 반발할 테고 그 수도 무려 2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여 당 분열이 걱정된다. 예, 모두 돈봉투는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밖에 없다. 기소가 되면 그 의원은 단호하게 출당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명 이상 24명 정도는 이 기소 과정에서 기소가 되는 즉시 당이 뜨거라 하면서 절연을 하는 것이죠. 출당. 저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 지금부터 아니니까 자꾸 우리 당을 욕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출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의원 명단을 어디에서? 법정에서 조목조목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들, 법정에서 거명된 이 의원들이 과연 공천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한바탕 소용돌이가 펼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과연 8월, 9월 최대 위기를 넘길 수 없다. 네, 8월, 9월 최대 위기,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8월에 만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휴가를 갔다 와서 복귀를 했는데 8월에 이재명 앞에 놓여있는 청구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청구서가 3개나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봉투 사건 19명, 최소 19명 의원들이 거론된, 법정에서 거론된 돈봉투
문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김은경,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김은경만 보면은 이재명과 조국이 떠올리는 이유,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이거 참 김은경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9월까지가 혁신위원 그 활동 시한이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문이 확산되자 한 달을 당겨서 이달 말 8월 말까지만 혁신위 활동을 하고 이제 좀 접어줬으면 좋겠다. 왜? 김은경이 어딜 가도 실언 또 막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한노인에 찾아가가지고 김호일 노인회장이 어떻습니까? 뺨을 따리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놓고 뺨을 따린 그런 천극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돈봉투가 하나고 김은경이 두 번째고 또 검찰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이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검찰 소환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윤관석도 구속이 돼 있지요. 더더군다나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50억 클럽의 좌장이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틀 됐나요? 3일 됐나요? 이 50억 클럽 7명에 해당하는 50억 클럽의 좌장이 박영수인데 바로 50억 클럽 하면 뭡니까? 김만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재명의 일당들 이재명과 또 김용 정진상 이런 선수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게 바로 50억 클럽 아니겠습니까? 자,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일당과의 공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에서 구속이 된 것이죠. 법원도 맞다 증거인멸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입을 맞춰서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버린 것이죠. 50억 클럽의 좌장.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김은경 리스크도 그렇고 돈봉투 리스크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자신을 소환을 하고 그러면은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과 같은 그런 구속되는 상황 이것이 상당한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2라운드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제2라운드가 펼쳐지면서 이른바 최대의 만개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리스크를 최대한도로 지금 만개하는 시점이 바로 8월과 9월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은 10월, 11월 이재명이 살아남을 것이고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은 바로 영호의 신세 구속된 글쎄요, 구속, 교도소 이런 것보다도 감방이라는 말이 더 지금은 좋겠네요. 감방하는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총선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2월, 1월, 2월 이때 이재명을 구속시킨 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법처리 시스템대로 흘러가야 된다. 꼭 이 9월 달에 구속시킬 이재명을 내년 초로 밀고 갈 필요는 없고 지금 수사의 시계대로 나침판대로 그대로 이재명의 구속 결정적인 증거와 또 증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9월이라도 8월과 9월이라도 저는 구속시켜야 마땅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굳이 정치공학으로 12월, 1월, 2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아도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다 아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바로 내일 뇌물 혐의의 재판에 나선다. 내일 이화영이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할지 이재명의 운명이 촌각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단합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이번 재판에서도 내일 재판에서 할 경우 이재명 본인을 겨냥한 제3자 뇌물죄, 자기가 직접 뇌물 수수를 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은경 사건, 돈봉투 이슈,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쌍방울의 300만 달러 대납 사건,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목을 점차점차 옥죄고 있다. 저는 글쎄요, 8월, 9월에 이재명의 신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8, 9월 최대위 이재명이 넘길 수가 있겠나 하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 여러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시험 사격, 김일성과 꼭 닮은 꼴이다. 김정은의 시험 사격. 일단 사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사격 자세를 취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 사격을 하는데, 사진 설명을 한번 볼까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중요 군사 공장들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 사격하는 모습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48년 12월 기관단총 시합하는 모습과 꼭 닮았다. 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기관단총을 쏘는 모습과 아주 지금 흡사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진을 김정은 측에서 다 확보를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성이 하얀 백마를 타는 모습도 그대로 따라했죠. 저 백두산에서 흰 말, 즉 백마를 타고 마치 자기가 백마 타고 내려온 신인 것처럼 장면을 연출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왜 이렇게 자꾸 김일성을 따라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바로 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죠. 천지를 가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밑에 떨어지지 말라고 저렇게 아마 천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네 라고 본 건데, 날씨가 저렇게 뿌여면 밑에 천지가 안 보이죠. 그런데 참 눈 오는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딱 하니까 뭐 제법 하여튼 그럴싸해 보이기는 보입니다.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백두혈통. 나는 백두혈통이다. 이른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누굽니까? 김정일, 자기 아버지의 김정일, 그리고 그 정통성을 그대로 내가 받았다. 백두혈통에 나는 아주 순수한 피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사진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김일성대로 사격도 쏘고 이 백마도 타고 하면서 김정은은 확실하게 김일성의 정통을 잇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소롭죠. 자기 할아버지가 저렇게 북한에 그래도 불러도 그 위대함이 끓이지 않으신 우리 수령님 동지 뭐 이런 김춘인가요? 박춘인가요? 그 아나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대열에 오르고 싶다. 이미 이제 3대 세습, 4대 세습으로 넘어오면서 세계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김정은도 저게 나름 초조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을 받았던 김일성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백마가 불쌍하네요. 최명수님. 그렇죠. 저 140km가 타면은 백마가 아이고야 너 이렇게 살 좀 빼 라고 백마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 할아버지랑 같아요. 박경련님. 최문수님.
아시아투데이 정론방송 하이파이브 배가운동 구독자 배가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우리 박경련 스패너님의 요청대로 이 방송 끝나면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요. 구독은 제대로 눌러져 있는지 좋아요는 켜져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우리 박경련 스패너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세금 펑펑 쓰는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미숙님도 좋은 의견 보내주셨고요. 교감 유록의 백마탄 신이 하강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복돼지가 백마탄 신이 하강한다는 예언이 교감 유록에 있다. 우리 정한철님이 그쪽에 아주 밝으시네요. 뭉치신님, 최문수님, 능력은 안 되고 공산 독재 유지는 하고 싶고 지금은 21세고 언제적 혈통을 내세우냐 말이다. 우리 경하스패너님이 일침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안중근 전시실에 이어서 윤동주 생가도 문을 닫아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두 군데를 다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중국 뭡니까 용정시의 윤동주 생가입니다. 중국 연변 조선작치족 룽징시, 이게 용정입니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용정시에 있는 윤동주의 생가다. 여기에 보면은 저 생가문 앞에 내부 수리로 참관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다 돌아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윤동주 생가 큰 이 돌에 글씨 새긴 저기에도 우리가 같이 간 기자단하고 사진을 찍은 게 지금도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왜 폐쇄가 됐느냐. 지난 4월에는요, 중국 다롄에 있는 대련이죠. 대련. 다롄에 있는 안중근 의사 전시실을 폐쇄를 4월 달에 했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윤동주 생가도 폐쇄를 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의중이 이른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니들 맛 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보복하면 얼마나 큰 보복이 있는지 맛 좀 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생가가 폐쇄되는 것은 지난달 10일, 즉 6월 10일 날 폐쇄가 8월 10일이군요. 지금이 8월이니까 7월 10일 날 폐쇄가 됐습니다. 이 현지 중국 당국이 재개방 시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내부 수리를 폐쇄 이유로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2년 명동마을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를 복원하면서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비석을 세웠다. 이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선족은 당연히 국적이 중국인 것이죠. 윤동주의 국적을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세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그런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4월에는 리순 감옥 박물관 내에 안중근 의사의 유품과 행적을 소개하는 국제전사 전시실을 없애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것들 봐라.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우리를 자꾸 배척을 하려고 하네. 맛 좀 봐라 하는 그런 보복 차원이다 하는 의미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관계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덩샤오핑 이래 중국의 모든 지도자가 다름은 인정하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너와 나는 달라. 다른 역사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구할 구자, 동 같을 동자, 존이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이익은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덩샤오핑 이래 중국 지도자들이 꾸준하게 지켜온 그런 하나의 가치 이념인데 지금은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점스럽고 시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죠. 부산 출신의 보훈부 장관 박민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이 사안과 밀접한 그런 정부 부처는 보훈부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공식 논평을 이렇게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자, 우리 왕의 청자 덕분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전진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맛좀 하시고요. 또 편안한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